서구 매체, 특히 미국 매체에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깊게 파고드는 우리와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관한 건데요. 오늘은 올 6월에 나온 뉴욕타임즈의 관련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한국이 음식물 쓰레기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법. 본 채널에서도 소개드린 바 있지만 뉴욕타임즈는 작년에도 우리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취재한 바가 있었는데요. 작년 기사는 재활용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면 올해 기사는 음식물 쓰레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실 재활용 및 음식물 처리 시스템 분야는 다보스 포럼 등에서도 우리를 주목하는 등 오래전부터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뉴욕타임즈뿐 아니라 여러 유력 매체에서도 종종 다루는데 그 기사의 퀄리티들이 다들 좋고 직접 한국에 방문해 현장 취재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이는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라는 흔적이겠죠. 전 세계적으로 매년 버려지는 14억 톤의 음식물 중 대부분이 매립지로 향한다. 이 음식물들은 썩으면서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을 대량으로 방출한다. 하지만 이미 20년 전에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을 금지시킨 한국에선 그렇지 않다. 한국에선 음식물 쓰레기의 대부분이 동물 사료, 비료, 가정 난방용 연료로 사용된다. 음식물 쓰레기는 메탄뿐만 아니라 생산과 운송에 들어간 에너지와 자원이 낭비되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버려지는 음식물의 약 90%를 처리하는 한국의 시스템은 세계 각국 정부에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 덴마크 등의 관계자들은 한국의 시설을 견학하기도 했다. 내년 가을까지 모든 주민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쓰레기와 분리 배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뉴욕시는 수년간 한국의 시스템을 관찰해왔다. 물론 많은 도시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국가적 규모로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탄소 배출 감축 방법을 찾는 연구 그룹인 프로젝트 드로다운의 선임과학자 폴 웨스트는 그 이유를 비용 때문이라고 말한다. 국가 단위로 접근할 경우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 한국에선 이 프로그램에 연간 약 6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 씨와 다른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사례를 적용하면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 전통은 음식을 남기는 경향이 있다. 때로는 몇 가지, 때로는 10여 가지가 넘는 작은 반찬들이 식사와 함께 대부분 제공된다. 과거엔 남은 버려진 음식은 거의 모두 땅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한국 특유의 산악지형 때문에 매립지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고 여기에 주거지역과의 거리까지 생각해야 했기 때문에 제한이 있었다. 1995년 한국 정부는 종이와 플라스틱 재활용 의무화를 도입했지만 음식물 찌꺼기는 다른 쓰레기와 함께 계속 매립됐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자문을 해온 국제기관인 서울연구원의 유기영 연구원은 매립지 인근 주민들이 악취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변화를 위한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말한다. 찌개와 같은 요리는 한국 요리에 필수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음식물들엔 수분 함량이 높아 부피가 커지고 악취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 모든 걸 그대로 버리면 끔찍한 악취가 납니다. 한국에선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지에 버리는 것이 불법이 되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수백 개의 시설을 건설했다. 이는 소비자, 식당 주인, 트럭 운전사 등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네트워크의 일부다. 서울 북부 도봉구의 명소인 종로찌개 마을에서는 명태찌개와 김치찌개가 가장 잘 팔리는 메뉴다. 하지만 어떤 주문이 들어와도 주인장 이혜연 씨는 김치, 두부, 숙주나물, 깻잎 무침 등 소박한 반찬을 함께 내놓는다. 여기에 고객들은 스스로 더 가져가 먹을 수 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먹는 것보다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식에 관해서 한국인들은 풍족한 걸 좋아하죠. 이 씨는 음식물 20리터를 버릴 때마다 2달러가 조금 넘는 2,800원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남는 음식은 주방에 있는 양동이에 담아두었다가 영업 종료 시간이 되면 밖에 있는 지정된 쓰레기통에 넣는다. 뚜껑엔 구에서 구입한 스티커를 붙여 처리 비용을 지불했다는 증거를 남긴다. 아침이 되면 구에서 고용한 업체가 쓰레기통을 비운다. 박명주 씨와 그의 팀은 새벽 5시부터 거리를 누비며 쓰레기통의 스티커를 떼어내고 내용물을 트럭의 탱크에 버리는 업무를 수행한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일합니다. 하루만 지체돼도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쌓이죠. 오전 11시경 도봉의 처리시설에 도착한 이들은 뒤범벅된 음식물 쓰레기를 내린다. 뼈, 씨앗, 조개 껍질 등의 이물질은 수작업으로 골라낸다. 참고로 도봉 공장은 이 과정이 자동화되지 않은 한국의 몇 안 남은 마지막 공장 중 하나다. 컨베이어 벨트가 폐기물을 분쇄기로 옮기고 분쇄기는 폐기물을 작은 조각으로 줄인다. 그런 다음 쓰레기는 탈수되고 태워진다. 수분은 수처리 공장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로 들어가 일부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며 나머지는 정화되어 인근 하천으로 배출된다. 박씨 팀이 폐기물을 처리장에 내려놓은 지 4시간 후 처리장에 남은 폐기물은 흙냄새가 나는 갈색 가루로 분쇄되어 최종 제품이 탄생하게 된다. 시설 관리자인 심윤식 씨는 말한다.
이 최종 산출물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 닭과 오리의 사료 보충제로 사용되며 원하는 농장에 무료로 나눠줍니다. 공장 내부는 강한 냄새가 진동한다. 하지만 공장 밖에선 거의 느낄 수 없다. 이는 공기를 배출하기 전 배기 시스템이 여과 공정을 통해 공기를 정화해 내보내기 때문이다. 한국의 다른 공장은 더 발전된 방식으로 작동한다. 서울 근교 고양에 위치한 바이오가스 시설에서는 연간 약 7만 톤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된다. 최대 35일간 대형 탱크에서 박테리아가 활동하는 동안 유기물을 분해해 주로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구성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낸다. 이 바이오가스는 고양시 3,000가구의 난방에 사용되는 지역 전력회사에 판매된다. 남은 고용물은 나무 조각과 혼합해 비료를 만들어 나눠준다. 음식물 쓰레기 1톤당 800파운드의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면 그 양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비평가들은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프로그램이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중 하나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긴 한다. 한국의 환경부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버려지는 음식물 양은 줄지 않았으며 수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 시스템엔 다른 결함도 있었다. 곳곳에서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는 것이다. 고양시 덕양구의 한 마을 주민들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너무 심해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공장은 주민들의 항의로 2018년부터 가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시설은 주민들로부터 심각한 민원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꾸준한 기술 개선으로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말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더 쉽게 버릴 수 있게 되었다. 전국의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릴 때마다 스캔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받는다. 쓰레기통에 버린 음식물의 무게를 측정하고 월말에 합계된 청구서를 받는다. 어느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엄정숙 씨는 말한다. 쓰레기통이 깨끗해지고 냄새도 덜 납니다. 엄씨에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달러 이상의 요금이 청구된 적이 없다. 지난 4월에는 26센트를 지불했다. 매달 고지서를 받으면 자신이 얼마나 많이 버리는지 더 잘 알게 돼서 자연스럽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오늘 아침에도 딸들에게 먹을 만큼만 뜨라고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언론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슈지만 환경오염 방지와 기후변화 대응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선진적인 음식물 처리 시스템은 분명 하나의 모범 사례로 회자되고 또한 연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잘 해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9년 기준 3.4%에 불과하다고 하죠. 이는 OECD 37개 나라 가운데 꼴찌이며 평균인 23.42%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현재 국내 주요 기업들이 아리백을 선언하고 있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하는 것, 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가장 중요한 대입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 경제와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는 이슈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아리백을 선언하는 이유는 이게 표면적으론 자발적 참여지만 강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을 필두로 탄소중립법 등이 입법화되면서 환경장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부디 이러한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이슈가 더 이상 쉬운 정쟁의 수단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